안녕하십니까. 26회 시험 해설을 맡게 된 민법 강사 양민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긴 여정의 마침표를 끝내셨는데요.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해피해지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이 착잡하실 텐데요. 결과의 가부를 떠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성실하게 싸워왔던 그 기간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바라건대 모든 수험생들께서 좋은 결과를 손에 쥐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민법 문제풀이 해설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책형은 A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A형 문제이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가답안을 토대로 바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문제 총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문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총평 보시겠습니다. 민법 문제 구성을 보니까요. 판례에 의한 이런 형태의 문제가 36문제, 40문제 중에서 36문항,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가 4문항, 압도적으로 판례에 의한 문제가 많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판례도 예전 판례뿐만 아니라 올해 나왔던 판례까지 출제 범위에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 즉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판례가 올해 2015년 최근 판례거든요. 그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최근의 최근 판례까지도 수험생들이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이번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됐고요. 두 번째, 사례 문제 비중이 10문제입니다. 작년에 20문제였었어요. 절반이었는데 이게 10문제로 줄었어요. 통상적으로 한 6문항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10문항 정도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가 사례 문제로 적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사례 문제는 10문항. 그래서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논점도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판례는 아주 간혹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학개론이 18회 시험 이후로 가장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학개론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과목에서 민법이나 개론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큰 관건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례 비중이 높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10문항 정도로 구성됐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분야별로 보시면 민총이 9문제, 물권법 15문제, 계약법 10문제, 특별법 6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10문제인데 하나 줄었고요. 하나 줄은 게 물권법으로 가서 14문제가 15문제로 한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당권이 3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계약법도 우리가 보았던 논점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법에서 부동산 실명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문제, 올해 신설된 권리금 조항이 있죠. 그 부분, 모의고사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했던 그 문제, 거기까지 시험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로,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게 되면 중간 정도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 난이도. 그래서 1년이라는 긴 기초과정, 중급과정,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1년이라는 긴 코스를 단계별로 마무리 지으신 분은 무난하게 합격권 이상을 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총평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개별적인 문항 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책형은 A형이 되겠습니다. 41번,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2항이죠. 이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맹연습을 했었습니다. 그죠? 마무리 특강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계속 출제를 했었어요. 108조 2항에서의 제3자와 계약 해제에서 제3자는 다르다. 이거 꼭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라고 강조를 하고 암기까지 제가 시켜드렸었어요. 자, 그 부분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 보실까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 이 채권이 허위로 이루어진 채권이죠. 허위로 이루어진 가장채권을 뭐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제3자에 해당됩니다. 채권이 허위로 이루어졌고 그 허위 채권을 믿고 거래를 한 사람, 가압류를 거기다 걸은 거니까요. 이 제3자에 해당됩니다. 기억. 니은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 그럼 이 전세권이 허위로, 가짜 전세권이죠. 가짜 전세권. 예, 제가 강의할 때는 가라전세라고 이해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허위로 이루어진 전세권, 허위 전세권에 대해서 뭐한 사람?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럼 허위 전세권을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이 저당권자죠. 얘도 제3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대리인과 본인은 상대방이 보면 뭡니까? 동일한 한 사람이죠. 이거는 제3자로 다루어지질 않아요. 왜?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한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지 새로운 거래를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제3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 니을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죠. 이 수익자는 왜 제3자가 아니냐 하면 낙약자와 아무런 거래를 한 바가 없고 수익 표시 하나만을 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니을이. 그죠? 그래서 41번은 자신있게 기억 니은 1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특강이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9월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문제는 출제를 했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두 번째 42번. 준법률의 의인 것은, 이것도요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에 뭐라고 냈냐면 법률의 의인가 아닌 것은 골라라 라고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법률의 의인가 아닌 것은 그게 바로 준법률의 의이죠. 특강에서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왜냐? 간평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똑같은 영역이거든요. 자, 1번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률의 의의죠.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의사표시해야 되니까 법률의 의의죠. 세 번째, 채무 이행을 최고했죠. 최고한 거는 이행 청구한 거죠. 돈을 갚아달라고 최고장을 보낸 거죠. 이거는 법률의 의의가 아니라 준법률의 의의에 들어갑니다. 자신있게 그래서 42번 상답 3번입니다. 또 준법률의 의의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사실의 의의에 들어가는 거 있었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가공. 올해 간평사에는 가공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다 법률의 의의가 아니라 준법률의 의의에 들어갑니다.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2번에 3번 문제.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 43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 운해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문제입니다. 유동적 무효 문제.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땅이 허가 받기 전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다. 유동적 무효면 매도인은 땅을 줄 의무가 없고 매수인은 돈을 줄 의무가 없다. 허가받을 때까지는. 따라서 쌍방에게는 채권이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허가받을 때까지는. 따라서 매수인이 얘한테 땅에 대한 뭐를 달라고요? 등기죠. 등기를 넘겨달라.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다만 허가받기 전이니까 협력 의무는 인정이 되더라. 협력 의무는. 땅이나 돈을 안 줘도 되는데 협력을 해라. 협력을 허가받도록. 허가구역이니까. 그죠? 이게 논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뿌리였어요.
자, 그럼 설문 가져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밑줄이요. 협력할 의무는 부담하지요, 이거는. 협력 의무는 부담합니다. 채권 채무는 없어도 기억 동그라미. 두 번째,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엎을 수 있나요? 계약을 엎을 수가 없다. 왜? 허가를 얻기 전에는 채권 채무가 쌍방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안 주거나 얘가 땅을 안 주더라도 계약을 엎어버릴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를 없다로 바꿔야 정확한 지문. 그럼 이 채권 채무는 언제 인정됩니까?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를 얻고 난 뒤부터 채권 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이행을 해줄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허가받기 전에는 쌍방에게 채권 채무가 부존재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다는 얘기. 세 번째 디귿이요.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이 계약금, 매수인이 준 계약금은 유동적 무효에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왜?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럼 언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확정적 무효로 됐을 때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동적 무효니까 계약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를 없다로 바꿔놓는 게 정확한 설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판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기본 이론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맹연습을 했었습니다. 니을이요. 을은 허가가 있을 거를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거 됩니까? 안 되죠.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니을, 기억하고 니을이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은 정답 3번. 아주 평이하고 무난하게 이론 강의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논점들과 판례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44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것.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뭐하는 것? 임대하는 것. 이거 문제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간평사에 나왔던 지문 똑같아요.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것. 103조 위반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 매매나 임대할 수 있죠. 이거 사회질서하고 상관없습니다. 103조 위반 아닙니다. 두 번째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금을 뜯어내려고 보험을 수십 개 걸어놓죠. 이거 반사회적이다. 왜? 보험 질서가 이런 행위를 그대로 묵인해 두면 문란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험계약은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다. 이것도 간평사의 니은이 3회 연속 정답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니은이. 계속해서 최근에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는 지문이 바로 니은입니다. 저희 문제집에도 똑같이 강조해서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귿.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약간의 함정이 있죠. 예, 이건 제가 2015년 중요한 대법원 판례라서 강조에 강조를 거듭했고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그 다음에 특강에서도 강조를 했었어요.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거는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의 성공보수 약정, 이게 무효다. 민사사건이 아니라,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죠. 요거 함정이 있습니다. 그죠? 민사소송. 여기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문제 삼은 거는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승소하면 의뢰인한테서 돈을 받기로 하거나 금품을 받기로 하는 거죠. 이게 왜 문란한 거냐? 이걸 방치해버리게 되면 국가 형벌권을 유죄 판결 받을 거를
돈을 써가지고 무죄를 받게 하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하거나 그죠? 선고유예 받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국가 형벌권을 이상한 쪽으로 돌려놓는 결과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반사회적인 걸로 해서 무효로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올해 나온 전원합의체 판례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주 쉽고 가볍게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리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허위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거. 이거는 반사회적이죠. 거짓말해주고 법정에서 거짓말해주고 금품받기로 한 거죠. 이거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니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 3번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번 무권대리 문제입니다. 1번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 포인트죠.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판례 특강이나 기본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지문이죠. 정답 1번입니다. 일부 추인이나 조건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예. 모의고사에서도 기본서에서도 판례 특강에서도 마무리 정리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 지문으로 꼽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45번은 정답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추인한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죠. 바로 추인한 때가 틀렸습니다. 3번은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해도 되지요. 이때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무권대리인한테 했다는 거죠. 무권대리인한테. 이때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나요? 알았나요? 알았다는 얘기죠. 포인트는. 그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로 바꿔야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질문이요. 4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악의라는 거죠. 안경우가 포인트야. 악의. 그럼 철회할 권한이 있나요? 없죠. 철회는 언제만? 선일 때만 되니까. 그래 철선이라고 외웠어요. 우리는. 이것도 충분히 맹연습된 지문입니다. 5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이 과실 없이가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되었다. 그럼 무권대리인한테 무과실인 거죠. 무과실. 그럼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책임을 진다로 바꿔야죠. 왜? 무권대리인이 한 거래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마무리 특강에서 제가. 그죠? 근데 우리 민법에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으로 무과실이어도 책임지는 게 4개라, 4개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 제가 예상 문제로 꼽았어요. 그죠? 간평사에 올해 정면으로 나왔던 지문이 이거예요. 무권대리인의 책임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이거는 과실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이요.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로 바꾸는 게 정확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왜? 무과실 책임입니다. 또 법정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을 때도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전전세했을 때도 무과실 책임. 그죠? 그 다음에 물건 하자담보 책임. 이 4개가 대표적인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 아주 행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 무권대리 문제도 사례 문제로 100% 출제가 되니까 연습 잘 해주시고 논점 잘 숙지해 주십시오 라고 강조했던 거 그대로 다 왔으니까요. 아주 반갑고 편하게 정답을 끄집어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46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했습니다. 을에게 매매했죠. 그죠? 중도금까지 받았죠. 그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중매매입니다. 그죠? 병에게 팔고 그러면 병은 또 누구한테요? 정에게 또 팔고 얘가 전득자죠. 여기까지 우리는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림까지 머릿속에다가 아예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십시오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사례 문제 특강할 때 그죠? 예.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이매수인이죠. 얘가 일매수인, 얘가 이매수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합니다. 그죠?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거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병이 취득한다. 그죠? 이중매매는 유효가 원칙이니까.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채구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구 없이가 포인트죠. 갑은 을과 매매를 했고 돈까지 받아 먹었죠.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이전에 줘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근데 등기를 을에게 안 주고 누구한테요? 병에게 줬다 이거죠. 병에게. 그럼 이 등기 이전 의무가 뭐가 됩니까?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 을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려면 돼요? 해지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손배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해지할 때는 뭘 안 해도 됩니까? 채구 없이. 불능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채구 없이 계약을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얘한테 손해배상 걸죠? 이때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 가격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 준비를 했었어요. 세 번째,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병이 뭐한 경우? 적극 가담했다. 그럼 무효죠. 을은 병을 상대로 얘가 직접 등기 말소는 못합니다. 왜? 얘가 채권자니까. 그럼 대안은 뭡니까?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한다. 여기 준비된 논점이에요. 네 번째,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모인 경우, 무효인 경우. 그럼 적극 가담한 거죠.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이게 무효이면, 이게 적극 가담에도 무효이면 얘가 선이어도 소유권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이게 절대적 무효니까. 그죠?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맞죠? 마지막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의 누구요? 대리인 무가 어떻게 했다면 병을 대리해서 X토지를 매수하면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거죠. 누가 적극 가담했어요? 대리인 무가. 본인을 대신해서 매매를 해줬는데 얘가 적극 가담했다는 거죠. 이것도 모의고사를 제가 똑같이 출제했던 논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냈던 논점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이트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해주신 분이, 합격자분이 계세요. 예. 양민이 들어가서 출제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예, 지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지문이 너무 유사해서. 예. 이 부분도 모의고사에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이 대리의 행위에 하자 표준은 대리인이 표준이지 본인이 표준이 아닙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대리인 쪽에서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 매매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무효다. 따라서 병은 선이요. 몰랐어도, 이중매매인 걸 몰랐어도 대리인 쪽에서 뭐 했으니까?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중매매는 무효.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됩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니라 취득 못한다. 왜? 무효니까. 그래서 46번,
자신있게 5번입니다. 다음 47번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의 6번 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표현대리는 족보가 무권대리니까요. 수십 번 강조를 했고 연습했습니다. 니은 두 번째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관한 것이어야 된다. 틀렸죠? 같은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수차례 연습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하고 대리권을 위임했는데 대물 변제를 해버렸다. 그럼 기본 대리권은 등기 신청이요. 대리 행위는 대물 변제죠. 종류가 전혀 달라도 월권 대리는 성립하더라. 맹연습을 했던 중요 논점이어요. 세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 이것도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이거 아주 강조를 했었어요. 3번을. 126조가 달리면 대리인이 주어인데 대리인이 월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대리인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표현대리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대리자만 들어가는. 따라서 이 3번도 47번에 3번도 통용 모의고사에 그 다음에 마지막 특강에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정리할 때 아주 여러 번 등장했던 중요 판례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 3번 정답 처리함. 그 다음 48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미성년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을에게 팔았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가시면 됩니다. 누가 매도인이에요? 갑이죠. 미성년자인 갑이 매도인입니다. 법정대리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병이 법정대리입니다. 법정대리.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을이랑. 얘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때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누가요? 미성년자가. 병이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해버렸어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법정대리인도 취소권 있죠? 미성년자도 계약 뒤집어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은 취소권 없습니다. 그죠?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자, 그럼 이 매매를 취소하면 계약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맞죠? 두 번째.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법정대리는 갑이 미성년자니까 계약 뒤집을 수 있습니다. 취소권이 있다. 3번. 갑과 을은 계약이 취소가 되면 서로 돌려줘야죠. 부당이득 반환의무 있죠. 그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취소일 때만요. 해제일 때도. 취소일 때, 해제일 때 동일하다. 이것도 많이 연습됐던 논점이에요. 네 번째. 갑이 대금을 모두 뭘로 썼어요?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생활비로. 그죠? 생활비로. 이때 대금 전액을, 갑은 대금 얼마를요? 전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왜냐? 생활비로 쓴 거는 현존이익으로 추정돼요. 현재 있는 걸로. 그래서 전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 5번. 만약 을이 선의인 정에게 팔고 등기를 했다면 을이 이걸 또 팔았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얘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얘한테. 이때 병이 계약을 이걸 취소하면 이때 얘가 취소하는 거는 뭐 때문에 취소한 거예요? 매매 취소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 겁니다. 그럼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되지요.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3자에게. 선의3자에게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뺏어올 수 있다. 절대적 취소니까. 따라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해놔요? 못하나요? 못하고 뺏깁니다. 누구한테요? 미성년자한테, 저 법정 대리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취소를 하면. 그 이유가 이게 뭐라서 그래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성년이 아니라 사기로 취소했다면,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면 이건 무슨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가 될 것이고요. 사기로 취소하면. 그럼 누구한테요? 선의3자에게 뺏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병거가 제3자 거가 돼요.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 5번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를 구별할 줄 아느냐, 이 문제예요. 따라서 병이 취소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절대적 취소니까 취득 못한다로 바꾸는 게 정확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8번의 5번. 그 다음 49번은 차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죠. 매도인이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뒤집었죠, 해제로. 왜? 얘가 채무불이행하니까.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가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그리고는 얘가 준 계약금을 몰수해서 뺏었죠. 물수, 계약금 몰수해서 뺏었습니다. 그러자 B가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바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였죠. 해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1월 달부터 강조를 했었습니다. 1월 달부터. 해제 후에도 취소해서 계약금 뺏어올 수 있다. 정답 1번입니다. 두 번째 잠깐 볼까요? 표의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 쪽에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걸 수 있을까요? 없다고 그랬죠. 없죠.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연습하십시오. 강조에 강조를 했었어요. 왜? 착각에 빠진 건 불법이 아니다. 착각에 빠진 건 불법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 밑줄 그세요.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죠. 착오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착오로 의사표시 취소하는 거 못합니다. 착오로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 그 다음 4번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알고 이용하면. 착오에 빠진 걸 알고 이용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중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판례 논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의고사에도 이걸 제가 문제를 바로 출제를 했었어요. 눈에 딱 들어오는 판례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유지하는 자. 법률의 효력을 뭐 할 자?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이. 중과실은. 이것도 모의고사의 맨 앞쪽에 1번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1번으로. 그죠? 5번이. 그리고 위치까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9번 착오 문제는 1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번. 자, 이제부터 물권법이 되겠습니다. 50번까지. 50번부터. 이번 문제가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예전에는 민총회에 갑자기 막 민사특별법도 들어오고 물권법도 들어오고 섞어놔 버렸거든요. 막 랜덤하게. 근데 이번에는
민총은 민총으로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민총이 끝나면 물권법으로 물권법 문제만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물권이 단절이 돼서 끝나면 기약법 이렇게 단원별로 끊어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수험생들이 부담이라든가 혼란이 많이 적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50번 문제. 을은 갑의 X토지의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누가 땅 주인입니까? 갑의 토지죠. 갑이 땅 주인입니다. 갑의 땅. 예, 을이 뭘 가졌어요? 지상권. 자, 1번 볼까요?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 지상권을 양도하나요? 못하나요? 양도할 수 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죠? 마무리 특강에서도, 기본이론에서도 처분권이 있다, 처분. 이건 절대적으로 보장되니까 양도하지 말라는 특약이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아주 맹연습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X 토지를 양수한 자가 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누구예요? 세주인이죠? 세주인. 그럼 얘는요, 지상권 있는 땅 산 거죠? 그럼 세주인이 얘 땅을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뺏어갈 수 없겠습니다. 왜? 지상권이 물권이니까. 그죠? 따라서 세주인은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인도 토지를 뺏어갈 수가 없다. 문제집에 보시면 이게 정답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문제집에 똑같이.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17회에서도 이게 정답이었고요. 19회에서도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26회에 또 정답이 된 거예요. 2번 지문이 똑같이요. 그 다음 3번. 을이 약정한 지류에 1년 6개월분을 연체했어요. 1년 6개월이죠. 그럼 이 설정자 갑이 이거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왜? 2년이 돼야죠. 2년. 이것도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지상권자 을은 갱신 청구를 하나요? 못 하나요?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0문제를 보셨는데요. 예.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제가 출제하던 패턴하고 유형하고 논점이 너무 유사하고 지문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하고 함께 강의를 해주셨던 수험생들께서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문제를 풀었으리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51번 보시겠습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해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문제입니다. 그죠? 누구 땅이에요? 을 땅입니다. 을 땅. 여기 을 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갑이 조상님의 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상님의 묘를. 몇 년간요? 85년부터 2015년이니까 30년이죠. 그럼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겁니다. 그죠? 시효취득했다. 시효취득. 그럼 분묘기지권은 물권입니다. 그죠? 물권을 얻은 겁니다. 이 분묘기지에 대해서. 조심할 거는 문제집에도 있어요. 문제집에도. 그죠? 문제집에도. 분묘기지권을 얻은 거지 이 땅에 소유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뭘 얻은 게 아니라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거라는 거. 그죠? 요거 조심하라고 문제집에도 강조를 해놨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을은 갑에게 땅 주인이죠?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 옮겨가라고요. 옮겨가라고 하나요? 못하죠. 이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물권입니다. 두 번째,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얘가 소유권 달라고 합니까? 못하죠. 소유권 달라고 요구 못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얘는 뭘 넣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 소유권 요구 못합니다. 세 번째,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거. 아버님이 죽고 나서 어머님을, 그죠? 어머님을 여기다 합장하는 거, 합장할 권한 인정 안 합니다. 합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지 합장할 권한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5번 볼까요?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할 때는 무상입니다. 무상. 무상이니까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분묘기지권 포기하는 의사 표시했죠? 그러면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이죠. 11번. 다음 52번 지역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권 1번 한 필토지 일부를, 한 필토지 전부가 아니라 어디를?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은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고요.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죠. 편익을 얻는 거고 편익을 주는 게 승역지죠. 요역지는 전부이어야 되지만, 한 필지 전부이어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이에요. 일부도 되죠. 일부에 대해서. 야, 여기 길 써. 일부 되잖아. 일부. 그래서 1번은 맞죠. 매번 나오는 게 1번이라고 그랬어요. 1번. 두 번째,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여기가 공유자였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A가 취득하면 누구 돼요? B도 취득한다. 취득은 잘 되게. 이것도 많이 연습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를 못합니다.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5번 볼까요?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고하고 예방 청구는 인정된다. 맞죠? 단 뭐가 안 들어가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그러면 뭐가 틀린 거냐?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라고, 위기라는 말이 나오죠. 위기. 여기서 위기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26회 동안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낼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안 내든 거를 출제를 한 건데요. 정답은 1, 2, 3, 5를 가지고 충분히 왜? 다 예상 가능해요. 1, 2, 3, 5에다 찍을 일은 없잖아요. 남은 게 4번이에요. 저건 뭐냐면 위기라는 거는 이 승역지가 요역지에 지역권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지역권으로 얘가 쓰고 있는 거예요. 길이. 길 쓰고 있죠. 길을. 얘가요. 얘가. 그럼 승역지 소유권이 요역지에게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길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길로. 이때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을, 승역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 요 길에 있는 소유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얘한테 주는 걸 말합니다. 그걸 누가 소유권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얘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너 가져. 소유권 너 가져. 소유권 가져.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권이 없어지죠. 지역권의 부담에서 얘가 벗어나는 거예요. 너 여기 다니는 길 아예 네가 소유권을 가져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를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죠.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너 가져. 길 가져. 길 소유권 가져. 라고 하는 걸 위기라고 그래. 이걸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그럼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소유권 주는 주체가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요역지 주인에게 주는 건데, 설문을 보시면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그랬죠. 거꾸로 됐죠.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주인에게 주는 거라고 설문이 돼 있죠.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주어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승역지 주인이 누구한테요? 요역지 주인에게. 소유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길 주는 거예요, 길을. 길 소유권 줄게, 너한테. 쉽게 합니다, 쉽게. 뭐라고요, 위기를? 이겁니다. 길 가져. 이 얘기입니다, 길 가져. 누가 한 거예요, 그거를? 승역지 주인이. 누구한테? 요역지 주인한테. 뭐라고요? 길 너 가져버려. 이 얘기를 위기라고 하는 거죠, 위기라고. 그래서 정답은 5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지상권은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본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입니까? 아니죠. 온천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타인 토지에 대한 관습상 물권으로 통행권. 통행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이 아니다.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써보세요, 거기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린권이다. 상린권. 인접했을 때, 여기는 갑당하고 을당이 인접했을 때 여기를 뭘요? 길로 다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이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길이 막히죠. 그럼 일로 돌아가야 된다. 이쪽으로 길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통행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통행권이라고 하는 상린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권이 아니라서 그래요. 물권이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를 계속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린권입니다. 법이 인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했었던 논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 밑줄 그세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죠? 공원 이용권. 제가 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워팰리스 앞에 공원이 있다, 공원. 그 공원 부지를 누가 쓰는 거냐, 공원 부지를. 공원 시설 이용을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공원 시설 이용을. 이게 물권이면 누구만 써요? 타워팰리스 주민들만 쓰는 거죠. 물권이 아니면 외부인도 들어가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원 이용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도 얼마든지 출입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판례의 취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3번에 4번. 그 다음 54번입니다. 54번.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을 한 후, 여기까지 끊으시면 돼요. 누구 토지입니까? 병의 토지. 병의 토지에 있는 누구 건물을? 갑소유 건물을. 건물이 누구 거냐 하면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땅은 병 땅이고 건물은 갑소유 건물이에요. 갑건물을. 매수하여. 누가 매수했어요? 을이요. 뭐를 매수했어요? 건물을 매수했어요. 건물 매수이네요. 대금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하기 전에요. 매수인이. 돈은요, 다 줬습니다. 건물값은 치렀는데 등기를 안 해왔죠. 그럼 이 매수인은요, 이 건물 매수인은 얘를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라고 그래서 3월 달부터 강조를 했어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그럼 얘 소유권자요, 아니에요? 소유권 없습니다. 왜요? 등기 안 했잖아요. 대신에 얘는 점유를 합니다. 여기를 점유할 수 있죠. 점유. 세 번째, 얘가 돈을 다 줬나요? 건물값 줬나요? 건물값 다 줬죠? 과실 수취합니다. 과실. 그죠?
그 다음에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죠. 이 등기 나한테 넘겨달라.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준비했던 논점이에요. 시험 100% 나옵니다 그랬어요. 왜? 을이 또 팔았어요. 제3자한테 또 팔죠? 그죠? 제3자한테 또 팔면 그게 바로 뭐예요? 미등기 전매가 돼요. 미등기 전매. 여기는 100% 나옵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에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어요.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나 이 등기 청구권 문제 시험 출제됩니다. 반드시. 모의고사에서도 마무리 정리에서도 특강에서도 계속 했었어요. 이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다 누구를요? 땅 주인 병을 집어넣었다는 것만 달라요. 땅 주인 병만 넣었어요. 땅 주인 병 하나만 이거만.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의 채권자가, 갑에 대한 채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어요. 강제 집행,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그러면 을은 압류하지 마라 이거. 이거 내 거니까 을이. 내 거니까 압류하지 마라.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왜? 등기 안 했잖아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얘가 압류 거는 거를 압류 못하게, 이의제기를 못하게 됩니다. 등기를 안 해서 그래요. 두 번째.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X 토지가 뭐 하고 있다면?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이 건물 때문에. 그럼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 병은 땅 주인이죠. 땅 주인, 병은.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면? 불법 건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부시라고 그래야죠. 부시라고. 건물 부셔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갑한테 합니까? 을에게 합니까? 이 문제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병은 을에게. 을에게 동그라미.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쟁점은. 그럼 이 건물을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점유자는 을입니다. 갑은요? 현재 점유자가 아니라 건물을 넘겨준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병은, 땅 주인 병은 누구 보고 건물 부시라고 그럽니까? 을에게죠. 을에게. 을에게 건물을 뭐 하라고요? 부셔달라고 할 수 있다. 맹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갑에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갑은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현재 점유는 누가요? 을이 하고 있습니다. 을이. 미등기로 매수한 사람. 얘가 현재 살고 있잖아요. 얘 보고 푸시라고 그래야죠. 세 번째,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이 건물을 방해하는 놈이 나타나면, 불법 침범한 놈이 나타나면 그 놈을 뭘로 쫓아내요? 소유권이 아니라 뭘로? 점유권이죠. 점유권. 점유권으로 이놈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맹연습을 했어요. 점유권의 기에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소유권의 기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라고 연습을 했었어요. 4번. 을은 과실수취권을 갖는다. 맞습니다. 왜? 잔금을 다 냈잖아요. 잔금을 치렀으니까 과실이 누구 거예요? 매수인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뭐한 사람? 다시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걔가 누구요? 정의입니다. 다시 매수한 자.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그럼 갑은, 소유자 갑은 그걸 뺏어오나요? 못 뺏어오나요? 뺏어올 수 없다. 왜? 얘가 매매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매매를 통해서.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매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꼭 나옵니다. 라고 5번을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갑의 물권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갑의 물권적 청구권이 뭐 하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다. 왜? 미등기로 매매했을 때.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54번, 5번. 여기까지 중에서 까다로운 문제라면 54번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까다로운 문제라고 하면. 그 다음 55번.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것도 등기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외울 거 외워주세요라고까지도 논점으로 급수 포인트로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볼까요?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면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이 아니라 이행 판결. 그럼 등기를 요한다로 바꿔야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 판결이면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많이 연습됐던 논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인은 비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때 소유권 취득한다. 상속이죠?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형수, 상, 경 네 가지죠. 세 번째는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죠.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죠. 즉 빚을 갚았죠. 은행 빚을 갚았죠. 그럼 저당권은요. 은행에 있는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죽은 겁니다. 왜? 빚을 갚았으니까. 이것도 숱하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경매의 매수인은 경매죠. 경매로 매수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인데요. 5번 볼까요? 기존 건물 멸실 후, 기존에 있던 건물이 멸실했죠. 그리고 새로 건물을 졌죠. 그럼 이 기존 건물의 등기를 유용을 해야 못해요? 유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물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도 꼭 나올 수 있는 등기 유용 중에서 나올 수 있다면 이겁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5번. 그래서 55번은 정답 5번 처리합니다. 그 다음 56번 점유를 보겠습니다. 점유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된다. 틀렸죠.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판례 입장. 두 번째,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고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정답이 이게 6번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원에 대한 주장 인정되지 않았죠. 그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권원이 입증되지 않아도 자주점유는 점유를 했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는 게 판례. 세 번째는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인데 타주점유죠. 타주점유자는 현존한도가 아니라 전부죠. 선의이고 자주점유이어야 현존한도가 되겠습니다. 남은 거는 4번하고 5번인데요. 4번이나 5번 중에서 4번 볼까요? 4번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 수치를 못했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데 여기서 과실 없이가 아니라 과실로, 잘못으로,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 수치 못해야 대가 보상하게 돼요. 근데 과실 없이가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과실 없이를 뭘로요? 과실에 과실로. 조문 그대로 바꿔낸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었던 논점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뭐까지요? 하자까지 승계합니다. 조문이죠. 조문 그대로 출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56번은 5번. 다음 57번 상린관계입니다. 틀린 것은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관습이 없으면 쌍방의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측량 비용이 면적에 비례하죠. 그죠? 설치 비용은 반반씩이다. 반반. 그래서 57번은 더 볼 것도 없이 바로 1번 정답.
그 다음 58번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 시효 취득은 논의의 출발점이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애초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은 논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 그랬으니까 바로 저당권. 바로 1번 정답입니다. 2번. 문제집에도 있고요. 요약집에도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권리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역권. 지역권도 안 돼요. 왜? 점유를 안 하니까. 단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예외적으로 취득 시효가 되더라. 요거까지도 우리가 1월 달에 기본 이론 정리할 때 잡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효 취득이 가능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문제 보실까요? 59번은 공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유는 100%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문제로 나올 때 민총, 물권, 계약, 특별법 사례 문제로 나올 때를 딱 꼽아드렸죠. 다 맞췄다면, 그대로 다 맞췄다면 이 또한 신의 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를 해서 공유하면서 갑이 과반수라는 거죠. 여기다 동그라미 칩시다라고 푸는 요령까지 정리를 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병이 갑으로부터, 갑이 과반수죠. X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임대했다는 거죠. 임대해서 점유하는 거죠. 그럼 임대해서 점유하는 건 불법이요, 적법이요? 적법점이다. 그렇다면 을은, 다른 지분권자 을은 임차인 병을 상대로 토지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 왜? 적법점이니까. 정답 1번. 그래서 공유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바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비교해 볼까요? 3번은 뭐냐면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갑과 을이 공유하는 땅이 누구한테요? 정에게 등기가 됐다 이거죠. 얘는 누구야? 제3자죠. 제3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얘는 지분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 이거 등기 뺏어갔죠? 전부 말소해야죠. 전부 말소.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해버리면 됩니다. 전부 말소해서 없애면 됩니다. 왜? 지분 없지 않습니까? 근데 2번은요. 갑이, 이게 얘는, 이 3번은 제3자가 한 거고요. 이번에는 누가요? 갑이 한 거예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갑 단독 명의로 해놓았죠. 이걸 누가 한 거예요? 갑이 했다. 공유자가. 그럼 을은 전부 말소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갑도 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어디만?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지분만. 왜? 갑도 여기 지분이 깔려 있으니까 전부 말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 꼭 나옵니다라고 연습을 했었어요. 맹연습을. 그다음 5번 볼까요?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왜? 공유지에다가 뭘 짓는 거? 건물 신축하는 거는 전원이 동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원 동의. 따라서 을의 동의 없이는 건물을 신축하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59번 1번. 공유는 무조건 사례입니다.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중매매 사례입니다. 그죠? 예. 그대로 계속 예상대로, 예상 가능한 영역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60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을 왜 갖지 못해요? 점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는 점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고 숱하게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할 수 있죠, 약정을. 이때 이 약정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죠. 등기를 해야 제3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번은 2번 정답.
그 다음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세권입니다. 1번 볼까요?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설정한 경우. 전전세 했죠? 그 원전세권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존수가죠. 그래서 소멸한다가 아니라 원전세는 존수간다로 바꿔야죠.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 어떻게 됩니까? 2년으로 본다가 아니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로 됩니다. 바로 주택임대차하고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문제집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마무리 정리에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도 틀렸고요.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전세권 취득했죠? 그럼 제3자를 상대로 건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다. 뭘로? 전세권으로. 전세권으로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마무리 특강에서 전세권 특징 이론 정리할 때 보셨었어요. 전세권으로 뺏어와도 되고 점유권으로 뺏어와도 됩니다. 두 가지 다. 4번을 조심하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를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자기가 유지관리를 부담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6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되죠. 점유가 먼저 생긴 거예요. 점유를 먼저 하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채권 생겼죠? 그거 유치권 인정됩니다.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은 나중에 생겼죠. 유치권 생깁니다. 거꾸로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를 나중에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할 때 누굴 점유자로 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죠. 이거는 채무자한테 점유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이 판례는 2번은요. 틀리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불성립하고 누가 점유하면 상관없어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는 유치권 성립하더라.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후자가 틀렸죠. 점유권으로 뺏어오는 건 되는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치권의 특성에서 우물물할 때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보존에 필요하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나요 못하나요? 사용할 수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래 유치권자의 권리에 경, 유, 비, 간, 과 그랬죠. 경유, 비, 간과 마지막이 보조, 보. 보가 뭐예요?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볼까요?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했어요. 유예기간. 유예기간을 줬다는 말은 밑줄이요. 이게 포인트인데 변제기를 늦춰줬다. 변제기가 되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변제기가 한 석 달 늦춰졌다면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6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2, 3, 4가 다 우리가 연습하고 다뤘던 논점이라서 5번은 그냥 자동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지문이에요. 여기까지 해도 62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번 보실 차례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실까요?